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나이 이제 100살을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자식들과 화목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시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아온 수많은 70대, 80대 노년의 눈물 속에는 늘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잔인한 칼날입니다. 특히 내 피부치,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남의 자식과 저울질하며 보낸 세월에 대한 뼈저린 후회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내 자식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아이의 얼굴 위에 다른 아이의 가면을 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자극을 받아야 발전한다는 핑계로 자식을 이웃집 누구 혹은 사촌 누구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자식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는 폭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등수에 민감합니다. 옆집 아들이 대기업에 갔다는 소리에 내 아들의 성실함은 보이지 않게 되고 친구 딸이 의사가 됐다는 소리에 내 딸의 따뜻한 마음씨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꽃은 이른 봄의 추위를 뚫고 제일 먼저 고개를 내밀지만 어떤 꽃은 찬바람 부는 늦가을에야 비로소 그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떤가요?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해서 가을에 필 국화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개나리처럼 일찍 피지 못하느냐며 뿌리를 흔들어 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영적인 탯줄은 끊어집니다. 육체적인 탯줄은 태어날 때 끊기지만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이 신뢰의 끈은 비교라는 가위질 한 번에 힘없이 잘려나갑니다. 70세가 넘어서 자식이 전화를 피하고 명절에 오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며 부모 앞에서는 입을 꾹 닫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온전한 긍정이 아닌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박수를 받지만 정작 부모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엔 수십 년 전 부모가 던진 한마디,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니? 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부모가 늙어 병들었을 때 효도라는 이름으로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해줄 대리인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신이 잠시 여러분의 품에 맡겨준 고귀한 생명체이며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한숨 쉬고 있다면 그 한숨은 훗날 여러분의 노년을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둘 독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틀에 맞추어 재단해 왔는가? 이 비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 아이의 고유한 빛깔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백세 노교수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부모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키우고 내가 뒷바라지했으니 그 결과물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비교가 불러오는 첫 번째 비극은 바로 자식의 자아를 말살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기질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줄기세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순수한 에너지는 부모의 너는 왜 저 집애처럼 못하니? 라는 한마디의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엄격하게 살며 아들을 최고의 수재로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대에 보내고 박사 학위까지 따게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4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옆집 천재 소년과 자신을 비교하며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칠순이 되던 해 아들은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통곡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지만 사실 그 아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영원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마주하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교의 잣대로 평가할 때 자식은 부모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눈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럽지 않게라는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준이 내 아이가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뜻이죠. 남의 기준에 맞춰 자식을 몰아세우는 것은 마치 기린에게 고래처럼 헤엄치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린은 물속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의 손을 잡고 그동안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미안하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자식과의 대화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걱정 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쓸쓸한 풍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비교는 자식에게 만성적인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기대치, 실제로는 남의 기준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은 도전을 멈춥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누구보다 못할 텐데 해서 뭐 해라는 패배주의가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보폭으로 끝까지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옆 레인을 보라고 고함을 지르면 아이는 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맙니다. 70대의 부모들이 흘리는 눈물 중 가장 뜨거운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의 눈물입니다. 자식의 개성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한 경쟁의 도구로만 여겼던 그 오만함에 대한 후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보다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큰 지옥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다른 아이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이 너를 비난해도 부모만은 너를 온전히 믿는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칼은 자식의 심장을 찌르고 결국 돌고 돌아 늙고 병든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얻은 첫 번째 경고이자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위한 간절한 조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들 간의 불화입니다. 교수님, 우리 애들이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죽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봐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들의 젖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슬프게도 그 씨앗은 수십 년 전 부모가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 한마디에서 싹트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교가 불러오는 두 번째 비극은 자식의 내면에 열등감이라는 독버섯을 키우고 결국 형제 사이를 경쟁자나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흔히 동기부여를 한답시고 형제들을 비교합니다. 형은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모양이니? 동생은 벌써 집을 샀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런 말들은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형제와 경쟁해야 했던 아이는 평생을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칭찬이 한정된 자원인 양, 형제가 잘 되면 내가 불행해지고 형제가 못 되어야 내가 돋보인다는 왜곡된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불행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드는 슬픈 괴물이 되고 맙니다. 70세가 넘은 부모가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식들이 서로 간병을 미루거나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부모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하나의 팀이 아니라 경쟁자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저울질하며 편애하고 비교할 때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부모는 절대적인 권력자니까요.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특히 자랑스러운 자식에 집착합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혹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식만을 편애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는 은근한 무시나 한숨을 내비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보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자식은 대개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던 잘난 자식보다 부모가 부족하다고 구박하던 못난 자식인 경우가 많더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비교는 자식의 영혼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격마저 갉아먹습니다.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부모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내 자식보다 잘난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 갇힌 부모는 자식이 이룬 소박한 성취에 기뻐할 줄 모릅니다.
늘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자식을 닥달하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정신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70대의 평안함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서로 우애 깊게 지내며 부모의 집을 안식처로 여기고 모여드는 온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비교로 얼룩진 가정에는 그런 온기가 없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해묵은 원망만이 감도일 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보러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만나는 순간 다시금 남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받았던 어린 시절의 불쾌한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으려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울부터 내다 버리십시오. 큰아들의 재력과 작은아들의 소박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딸의 직업과 며느리의 집안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고생 많다고 다독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들을 공평하게, 아니 공평함을 넘어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독약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노년은 수천 명의 조문객이 오는 장례식보다 더 쓸쓸한 독방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이 아닌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아이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가장 큰 행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70대, 80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집안의 진짜 기둥은 대들보나 기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흐르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흰개미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습관적인 비교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극은 비교가 결국 가문 전체의 정신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부모를 스스로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가족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식의 성공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식을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과 비교하며 채찍질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서 집이라는 안식처를 뺏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표와 연봉, 사회적 지위를 검사받고 평가당하는 신문실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지켜본 수많은 노년 중 가장 처량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돈이 없는 노인일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임종을 비즈니스처럼 처리하는 자식을 둔 노인들입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타인과 비교하며 키웠을 때 자식 또한 부모를 성공의 도구나 경제적 지원체로만 보게 되는 인과응보가 일어납니다. 70세가 넘어서 느끼는 고독은 젊은 날의 고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시린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와 용돈 봉투를 내밀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입만 열면 누구네 집은 어떻다더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비교의 화살이 날아올 것을 알기에 자식들은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부모를 멀리합니다. 부모는 서운해하지만 사실 그 벽은 부모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또한 비교는 집안의 정신적 유산을 파괴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늙었을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부모의 약해진 모습, 병든 모습조차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비교당하며 자란 자식은 부모의 약해진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부모처럼 자식도 완벽하지 못한 병든 부모를 원망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이제는 수확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지 옆집 밭의 곡식이 얼마나 익었는지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자식의 부족한 점을 남의 자식의 장점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노년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0대에 이르러 자식의 따뜻한 손길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식을 향한 비교의 눈초리를 거두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애야,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네 편이다. 이 투박한 진심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유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가문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교라는 괴물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고 부모의 노년 시절을 황폐하게 만들며 끝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남아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식을 타인의 잣대로 재단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여러분의 집은 진정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놓음과 자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비교가 자식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며 결국 부모의 노년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사슬을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70세 이후의 삶을 평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의 장부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50대, 60대 부모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이유는 자식에게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부채의식을 심어주며 동시에 부모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자식이 이룬 성취가 내 자랑이 아니고 자식의 부족함이 내 수치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을 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적인 타인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비교의 습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지워야 할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무엇을 해줬다더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독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식의 결점을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은 부모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들어주는 것과 믿어주는 것뿐입니다. 셋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엿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남의 집 앞마당에 핀 꽃을 보느라 내 집 마당에 잡초를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자식에게 비교의 상처를 주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세상을 너무 좁게 봐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지금 보니 너는 참으로 애쓰며 잘 살아왔는데 말이다. 이 짧은 사과가 십수년 쌓인 자식의 응어리를 녹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인정은 자식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고 부모에게는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또한 50세 이후의 삶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 목매는 부모치고 노년이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공부를 시작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소박한 취미를 갖든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비교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얼마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품었느냐입니다. 비교는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행복은 품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조금 소박한 길을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정직하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해지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식을 석방하고 여러분 자신도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며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70세, 80세의 황혼이 고독한 유배지가 아니라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